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 스포츠 윤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김영북스에서 나온 멘토원 스포츠 지도사 3주 컷 그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윤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윤리는요, 정말 많은 대다수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이요, 우리 7과목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 할만하다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 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시고, 저도 이 스포츠 윤리를 선택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포츠 윤리가 여기 할만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기출을 풀어보면 이거 진짜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스포츠 윤리 쉬워 이러면서 마음을 좀 놓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 덜 해요. 그래서 자, 24년도, 자, 25년도에 이 윤리에서 뒤통수를 맞으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스포츠 윤리가요, 사실 20년까지만 해도 요때는 할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부터 23년도까지는요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요, 자, 이때는 상식 수준의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반칙을 세게 하는 게, 상대방이 부상을 입을 정도의 반칙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이거는 당연히 틀린 일이죠.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이 아주 선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정도의 부상을 입히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걸 저는 상식 수준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20년까지는 많았어요. 상식 수준의 문제 플러스 그리고 기본 개념, 이런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20년까지는 사실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좀 할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 상식 수준의 문제가 전보다 줄게 돼요. 자, 그러면서 기본 개념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25년도 오면요, 이 상식 수준의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옛날처럼 완전 그렇게 이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야 틀린 일이야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한번 하고 풀면 풀 수 있는 상식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기본 개념 당연히 나오고요, 여기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범위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벌써 사실 이 2문제, 3문제면은 이게 15점, 뭐 10점, 15점이거든요. 그럼 이거 날라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이 아니고, 자, 9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6문제 빼고 다 맞춰야 돼. 이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는 자, 26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본 개념, 이 개념을 반드시 철저하게 확실하게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요 60점 맞으면 돼요. 그쵸? 60점. 근데 100점이죠. 20문제 나와요. 그러면 20문제 100점에서 60점을 맞으려면 12문제 맞으면 되거든요. 자, 이 12문제를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틀릴 거는 틀리고 들어가도 6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대충대충 보면 안 돼요. 기출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그 문제를 외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냥 이거 나 아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 기본 개념 확실하게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완벽한 기본 개념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히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윤리가 어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은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스포츠와 윤리, 경쟁과 페어플레이, 스포츠와 불평등, 그다음 환경과 동물 윤리, 폭력, 그리고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스포츠와 인권, 조직과 윤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시험 문제가 어디서 얼만큼 나왔는지 확인하기 전에 제가 이 윤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윤리는요, 이거는 철학에서
봅니다. 철학이 뭐냐면 영어로 필로소피거든요. 필로가 라이브, 산다고, 소피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인 거죠. 이 철학이라는 게. 자, 이 철학에는요 여러 가지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자,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리라는 거는 요 중에서 이 가치론에서 옵니다. 이 가치론에는 윤리가 있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게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윤리학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학은요 어떤 게 아름다운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옳은가라는 학문인데, 이게 앞에 스포츠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자, 스포츠 윤리죠. 그러면 이 스포츠를 앞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가,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스포츠 윤리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뭔지 좀 감이 좀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팀의 승리를 위해서 파울하는 것, 반칙하는 것. 제가 축구 골키퍼입니다. 자, 후반전 91분 상황이 됐어요. 근데 1대1로 역습이 막 오는 거야. 우리 팀이 2대1로 이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칙을 하더라도 그 공을 막으면 우리 팀이 이겨. 그러면 이거를 반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팀의 승리를 위해서 반칙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 있을 거고, 아니야, 그래도 반칙은 하면 안 돼라는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선 그러면 반칙을 하면 안 돼, 이런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윤리고요. 자, 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올림픽을 또 합니다. 근데 스키장을 지어야 돼. 스키장을 지으면 환경이 파괴되는데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스포츠인으로서 옳은 일이야?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 약물을 사용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리고 이 약물이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 스포츠 윤리라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예전에 20년도 이전엔 요게 그냥 생각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식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3년도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막 베베베 꼬여. 그러니까 이제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스포츠 윤리는요,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과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예시를 들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제 상상일까요? 아니요. 이런 게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불평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리고 환경과 동물 윤리, 이건 스키장, 그리고 스포츠 폭력이 있겠죠. 폭력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틀릴까요? 그리고 스포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공정성, 경기력 향상 공정성, 이거 약물입니다. 약물. 자, 인권, 조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단원부터 8단원까지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운 걸 적용을 하냐? 자, 여기 1단원의 스포츠 윤리라는 단원에서 큰 틀들을 배워요. 큰 틀들. 그래서 윤리 이론, 그리고 서양 윤리 이론, 그리고 동양 윤리 이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는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윤리, 스포츠와 윤리, 이 단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1단원의 스포츠와 윤리를, 이거를 그냥 때려 외워? 칸트는 정언명령, 공리주의는 벤담밀, 이렇게 외워? 아니요.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암기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1단원을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공부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할게요. 요즘에 여기 법과 관련된,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씩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한 번씩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스포츠 윤리가 어떤 흐름으로 시험이 이어졌고, 그리고 윤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포츠와 윤리고요. 여기서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 이거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요, 이 도덕과 윤리, 선의 개념입니다. 자, 이거 세 개 다 좋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윤리라는 과목에서는요, 이 세 개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덕, 윤리, 선은, 자, 이것도 써놓으세요. 자, 스포츠 윤리학의 윤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 이 도덕과 윤리와 선입니다. 이것도 같이 써놓으세요. 이 도덕, 윤리, 선은 구분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스포츠 윤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도덕과 윤리와 선이 있어요. 자, 도덕은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리고 윤리는요, 자, 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특정 사회 혹은 특정 직업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 윤리예요. 자, 그리고 선은요, 이거는 착하다, 좋다, 좋은 것, 굿, 이게 선입니다. 자,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도덕은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새치기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잘못된 행동이지만 뭐 미국, 일본에 가도 잘못된 행동인 거죠. 자, 그런 게 이런 도덕적인 거고요. 자, 윤리는요, 특정 사회나 직업,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이라면, 자, 여기 심판의 공정성 써놨는데, 자, 심판이라면 편파 판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판이 아니면 이거에 대한 지켜야 될 의무나 뭐 역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코치라면은 선수를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나요, 안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입니다. 자, 그리고 선은요, 그냥 이건 정말로 좋은 거예요. 뭐 어떤 당위성,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한 마음, 이런 겁니다. 이 선을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팀이 졌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너도 잘했어 하고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있죠. 정정당당, 옛날에 출발 드림팀에서 나왔던 거. 자,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선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포츠에서 선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그 문제로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한동안 안 나오고 있긴 해요. 자, 그래도 이게 뭐라고요? 스포츠 윤리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들어두시고 이건 알고는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먼저 저희가 볼 거는 레스트의 도덕성보다 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먼저 여기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뭔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얘는요, 이게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먼저 이 사실 판단은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가치 판단은요, 이게 내 생각, 반영, 이렇게 쉽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판단은 실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시를 볼게요. 자, 경기 점수가 3대2다. 이거는 사실이죠. 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죠. 자, 선수가 100m를 10.2초에 달렸다. 그냥 10.2초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판단, 팩트고요. 그리고 가치 판단은요, 내 생각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승부 조작은 비윤리적이다. 이거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인 겁니다. 자, 그리고 미적 판단에서 이 연기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주관적 가치나 기준에 근거한 규범적 판단으로 도덕적 판단, 미적 판단, 사리 분별 등이 포함되었다. 자, 이런 게 이제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옳고 나쁘고, 그리고 뭐가 예쁘고 안 예쁘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치 판단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팩트인가, 아니면 가치 판단인가, 뭔가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도덕적 판단, 미적 판단, 사리 분별,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형태가
이게 스포츠 윤리에서 가치 판단의 형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가치 판단이고, 여기에는 도덕적 판단, 미적 판단, 사리 분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여기 위에 있는 레스트의 도덕성,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트의 도덕성은요, 이것도 기출됐었던 개념이라서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 그리고 도덕적 동기화, 그리고 네 번째로 품성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내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씩 더 보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도덕적 민감성은요, 어떤 상황을 도덕적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민감하게 이 상황이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MMA 선수, UFC 선수가 약물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문제 상황임을 내가 약물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 민감성입니다. 민감하게 알아채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판단력인데요. 이거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계속 예시를 들어볼게요. 약물 사용을 권유받는 UFC 선수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 선수가 판단을 하기로는 자기 판단엔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새끼들도 다 쓰는데 나도 쓸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판단을 하는 능력이 도덕적 판단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동기화인데요. 동기화. 이 동기화가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기화는 뭐냐면 도덕적 가치의 행동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예요. 약물을 권유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물을 안 쓰는 게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도덕적 동기화가 된 거고, 아니야 나는 약물 쓸 거야 하면은 도덕적 동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적 품성화는요, 이거는 외부에 계속되는 권유,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도덕적 행동을 끝까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제 완전 품성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저 친구는 품성이 좋은 사람이야, 뭐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나의 정체성에 아예 품성화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도덕적 품성화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주변 압력에도 불구하고 도핑을 거부해버린다. 이게 바로 도덕적 품성화고요. 동기화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의 도덕성 네 가지, 민감, 판단, 동기, 품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우리 스포츠 윤리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는요, 자, 스포츠 활동,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옳고 그름, 공정성 같은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는 응용 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자, 요 스포츠 윤리의 목적은요, 다음과 같아요. 뭐 인권 존중과 보호, 공정성 확보, 스포츠맨십 함양, 이렇게인데 이렇게만 써도 사실 커버하긴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스포츠 윤리의 이해, 일단 스포츠 윤리의 이해를 요게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문장들입니다. 이런 걸로 보시면요,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 스포츠 상황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이제 탐구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그 적용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스포츠맨십, 이런 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목적은요, 스포츠 행위에 공정한 조건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이 스포츠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그걸 보고 따르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뭔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 인격 함양을 추구시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정한 조건은요, 나중에 이제 정의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고기 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1단원이 되게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또 보시면 이 목적을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의 목적은 자, 계속 똑같은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비슷비슷한 말인데 단어 몇 개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문장을 딱 외워라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문장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스포츠행의 공정한 조건 제시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 인격 함양 추구, 그리고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의 스포츠 윤리 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 제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두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이제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이제 축약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포츠 윤리의 목적은 자,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 함양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윤리에서요, 이제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일단 스포츠 윤리는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네 가지 먼저 보기 전에 밑에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스포츠 윤리는 일반 윤리를 스포츠 환경에 대입한 것으로 일반 윤리와 차별성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자성을 갖는다는 게 뭐 일반 윤리랑 그리고 스포츠 윤리 이거랑 아예 이렇게 딱 구분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스포츠 윤리는 일반 윤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독자성을 갖지만 아예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 위에 거를 볼게요. 자, 스포츠 윤리의 특성은요, 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 직업적, 예방적이에요. 자, 개인적이란 말은요, 스포츠 윤리의 행위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고, 개인이 선택해서 사고해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은요,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게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직업적. 이 직업적인 윤리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적은요, 문제의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그 예방할 수 있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스포츠 윤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좀 깊게 쭉 살펴봤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필요성, 목적 뭐 이렇게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포인트는 자,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윤리적 기준, 판단 기준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다 파생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장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윤리 체계로 가볼 거예요. 윤리 체계. 자, 여기는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별을 좀 쳐주시고요. 별 5개 쳐놔. 5개. 2개 했으니까 셋, 자, 넷, 5. 자, 여기 윤리 이론에는요, 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 서양이고요. 그리고 밑에 동양이 있어요. 자, 크게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동양 윤리에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소위 뭐 뜬구름 잡는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동양 윤리가 서양 윤리보다 급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뭐 서양에서 온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약간 서양의 그런 합리성, 계몽주의 이런 거를 따르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서양 윤리가 훨씬 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동양 윤리는요, 그 노자, 맹자, 공자왈, 맹자왈 하던 그 얘긴데요. 이게 그 당시 시절에 이제 뭐 어떤 스포츠 이런 게 딱 없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바로 탁탁탁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서양윤리 쪽 먼저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양윤리를 아예 쌩까버린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서양윤리 가볼게요. 서양윤리에는요, 크게 이 세 가지 체계가 있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 윤리, 그리고 의무론적, 그리고 덕론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론적은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그리고 의무론적은요, 자, 이거는 행동의 동기나 의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덕론적은 이거는 행위자를 보는 거예요. 행위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뭐 대표학자들 여기 쭉 있고, 그리고 여기 특징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제가 이것만 쭉 읽어드리면 또 이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여기 또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 자, 윤리체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결과론, 의무론, 덕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우리 결과론 쪽부터 볼 거예요. 결과론 쪽 윤리체계. 자, 이건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짓말을 했어 내가. 근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럼 다 잘 된 거잖아.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잘 못한 거야? 이 결과론 쪽에서는 잘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결과만 딱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에,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 이게 잘하고 못하고는 결과에 따라 평가되는 겁니다. 결과론 쪽 윤리체계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 그 행동의 동기나 의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결과론 쪽 윤리체계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는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완전 진짜 이건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좀 소수가 희생을 당해도 결과가 좋다? 그럼 잘 된 거야. 우리 그거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리주의를 이야기한 사람은요, 뭐 벤담과 밀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은 것,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뭐 골프장하고 스키장 요건데, 이 골프장하고 스키장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골프장과 스키장을 짓는 중에도 많은 경제적인 이익들이 뭐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떡할 건데? 그 골프장과 스키장이 생김으로써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죠. 그래서 소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골프장과 스키장을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게 이 결과론적 윤리체계입니다. 자, 요거를 스포츠 상황으로 좀 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지면은 강등을 당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그런데 A라는 선수에게 마지막에 이제 파울을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런데 이게 파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나쁜 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A 선수는 파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팀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팀은 강등을 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 선수가 파울한 게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일이 됐어요. 그리고 팀 전체에 좋은 일이 됐죠. 그러면 이 파울은 좋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스포츠의 예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도적인 파울, 공정성과 관련된 곳에서 이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요, 여기 골프장과 스키장, 이거는 환경, 스포츠와 환경에서 거기에서 또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난점을 봐야 돼요. 난점. 그러니까 각각의 윤리 체계의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난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난점은요, 계속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그 행동이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설령 그게 나쁜 행동이었을지언정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축구 예시 들어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구 빈볼은 뭐냐면 한 선수가 전타석에서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약간 우리 팀을 조롱하면서 이 베이스를 밟은 거예요. 쫙 밟았는데 조롱을 한 거야. 니네 뭐 빠던 빵 해버리고 그랬어. 그래서 다음 타석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사인 어떻게 냈냐면, 야, 쟤 공으로 맞춰 하는 게, 그게 이제 빈볼이거든요. 이렇게 몸으로 그 홈플레이트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이 몸으로 공을 던지는 게 빈볼인데, 그 빈볼을 투수는 던져야 할까요, 말까요? 그 던지는 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옳은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자, 근데 그거를 던짐으로 해서 우리 팀의 사기가 올라가. 우리 팀이 저 선수 찍어 눌럼으로써 저 선수가 잘 못하게 돼.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도덕적인 당위를 추론하지 못할 수 있다. 자, 요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의 희생이 당연시 된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많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 소수는 무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번하고 3번은 이해가 되실 거고, 2번은요, 2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도덕적인 당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도덕적인 당위는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이게 도덕적 당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추론, 그러니까 결론을 짓지 못한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자, 결과가 어땠어요? 좋았어. 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더니 결과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뭐야 갑자기, 거짓말은 나쁜 건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사실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다시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혹시 좀 어려우시면 이 문장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네, 알겠죠?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두 번째인 의무론적 윤리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론적 윤리체계와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약간 이게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보시면 의무론적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도덕 규칙을 따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론적에서 결과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여기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설령 내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 규칙을 따르는가.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 법칙,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말, 뭐 강도, 도핑, 반칙,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밑엔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과가 좋아도 행동의 의도가 나쁘면 나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선한 거짓말.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지지만 거짓말은 어떤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결과가 나빠도 행동의 의도가 좋았다면 좋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의무론적 윤리체계예요. 자, 이 의무론적 윤리체계에는요, 대표적인 대표주자가 있어요. 바로 칸트. 자, 칸트는요, 별명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멋있어요. 네. 원래 칸트의 철학이 엄청 거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스포츠에 적용되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부분만 뺏어 보는 거기 때문에 칸트의 모든 그 이론들을 제가 이해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란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칸트는요,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원칙, 그거를 따라야 한다. 자, 이 보편적 원칙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칸트는요, 이 도덕성의 기준을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 자, 이 선의지는요, 칸트가 제시한 개념이고요. 이 선의지는 어떤 거냐면 그 자체로 무조건적이고, 자, 절대적인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선의지, 요거 별표 쳐주시고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정언명령 있어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자, 밑에서 정언명령을 볼게요. 자, 칸트는 두 가지 명령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은요, 이거는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먼저 보시면 정언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 원칙입니다. 자, 무조건이라는 말에는요,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까라면 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제 가온 명령은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적 명령이에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 보시면 공부를 잘 하려면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요게 조건이라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살 빼려면 자, 운동해라. 여기 앞에 살 빼려면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제 조건이 붙는 거야, 조건이.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정원 명령은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죠. 자, 뭐 대표적인 게 여기 거짓말하지 마, 약속 지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정원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건 싫건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건 손해가 되건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원 명령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이 정원명령, 가원명령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이게 아주 시험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칸트가 얘기한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 그리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예요.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는요, 요겁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하는 봉사활동이고, 반대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봉사활동이에요. 자, 요 두 문장만 봐도 어때요? 지금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는 이거는 좀 나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죠?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자, 보시면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도덕 법칙과 일치했어요. 자, 그게 이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고요. 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요, 내가 어떤 결과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의 정원 명령이 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보세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핑을 주제로 나왔어요. 도핑. 자, 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에서는요, 도핑은 도핑 그냥 나쁜 거라서, 그리고 이거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안 할래요 라고 하고 한 친구가 있고요.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는요, 저는 이거 걸리면 처벌이 너무 세요. 이거 선수 정지 7년이잖아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다른 예시로 들어보시면, 자 파울하는 거 있죠. 파울. 저는 퇴장을 당하는 게 싫어요. 무서워서 파울을 안 해요. 자, 이거는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고, 자, 저는 파울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생각해서 파울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시를 제가 계속 들어드리죠. 그래서 요 개념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의무론적 체계에서도 난점이 있어요. 자, 난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도덕 규칙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자,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자, 5시까지 신림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가는데 4시 50분쯤에 지하철에 내렸는데, 여기서 아주 위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저의. 근데 또 내가 마침 도와줄 수 있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도와주면은 이 약속에 늦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에 늦지 않는 것도 도덕 규칙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아주 옳은 도덕 규칙이죠. 그럼 이거 두 개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도덕 규칙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스포츠로 가지고 오면 뭐 계속 비슷한 예시인데, 내가 파울을 해버리면 우리 팀이 이겨요.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내가 파울을 하면. 근데 이 파울을 하는 게 어때요? 파울을 하는 거는 옳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의무론 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덕론적 윤리체계 볼 거예요. 덕론적. 자, 지금까지는 결과론 쪽에서는 뭐가 중요했어요? 자,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자, 의무론에서는요, 뭐가 중요했어요? 의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냐 아닌가. 근데 이제 덕론 쪽에서는 뭘 보냐면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사람 그 자체를 봐요. 행위자 그 자체를 봅니다. 자, 그게 이제 덕론 쪽이고요. 덕론 쪽에서는 그래서 행위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자, 인간의 성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예요. 자, 위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그 기준을 준 겁니다. 결과론적, 의무론적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더 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덕론적 윤리체계는 이 덕, 인간의 성품, 덕에 초점, 이름처럼 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선 좋은 사람, 성인이 되기 위한 습관과 덕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자, 덕이 뭔가요? 덕이 뭐예요? 여기 있어요. 덕은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좋은 성품이고요. 그리고 이 덕은 교육과 습관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론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덕론적 윤리체계에서 유명한 철학자는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룬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중에 이런 윤리체계도 이제 다룬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상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중용이라는 게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자,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중용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교육을 강조했어요. 교육, 윤리적 품성과 실천을 계속 이 습관화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덕론적 윤리체계에서도 난점이 있어요. 난점은 이거는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미덕과 악덕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이 빈볼을 던졌어. 근데 그거는 우리 팀한테는 그 빈볼을 던지는 행위가 미덕이죠. 근데 상대 팀한테는 어때요? 그게 악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덕론적 윤리체계에서 한 사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윤리적 삶은 현실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와, 씨, 어렵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개인의 삶은 공동체와 연관되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이 공동체가 내가 속한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하죠. 스포츠 팀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그런 공동체들과 연관이 돼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공동체주의라고 해요, 이 맥킨타이어는. 그래서 윤리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 그때 이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하냐면 예전의 위인들을 생각하고 그 위인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아시면 되세요. 위에 뭐 공동체주의 이거는 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예전에 위인들을 생각하고 위인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다? 맥킨타이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올라가 가지고요, 이 칸트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칸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원칙, 이거 뭐라고요? 정언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도덕성의 기준을 선의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선의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정언명령과 선의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언명령은 뭔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있는데 이것도 차이점 꼭 아셔야 됩니다. 결과론적은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걸 아시면 되시고요. 그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좋은 거다, 요걸 아시면 되세요. 자, 우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결과론적, 의무론적, 덕론적 있습니다. 덕론적은 얘는 혼자 조금 따로 이렇게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얘네 둘은 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시고, 자, 결과론적에서는 판단 기준 행위의 결과, 의무론적은 뭐예요? 도덕 법칙, 그리고 대표학자는 벤담 밀, 칸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결과적으로 뭐 이런 뉘앙스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 윤리체계를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시고, 자, 여기에서는 뭐 의무, 무조건 따라야 해,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의무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말 예로 들어보면 거짓말 하는 건 결과론 쪽에서는 결과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의무론에서는 절대 안 된다. 요거고요. 자, 보시면 스포츠 윤리로 적용을 하면 결과론 쪽에서는 반칙을 했어. 그래도 이길 수 있다. 팀이 이긴다면 이거는 해도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의무론 쪽은 반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난점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결과론 쪽은 결과만 중시하고 소수에 희생하고 일반적인 사실의 도덕적 당위성을 도출하지 못한다. 요거. 자, 이거 지금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지금 필기해 놓으신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의무론 쪽에서는요, 도덕 규칙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딱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 규칙만 얘기해 주는 거지 딱 이렇게 해 그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요거. 그리고 덕론 쪽은요, 덕론 쪽 쭉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윤리로 적용하면요, 이 어떤 선수, 근데 어떤 선수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진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자, 그리고 여기에 난점은 엄격한 적용이 어렵고 미덕, 악덕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이제 쭉 한번 표를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중요한 거고요. 여긴 벤담과 밀, 공리주의다. 결과가 좋으면 행위도 좋다고 본다. 이렇게 쫙 설명을 듣고 이걸 보니까 이제 착착착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의무론적은 의무 행위의 동기나 의무가 도덕적인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요. 얘는 칸트, 대표적인 칸트가 있고, 자,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 정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도덕 법칙 그 기준은 뭐가 있죠? 선의지가 있습니다. 선의지. 자, 선의지 요거까지 2단어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덕론적은 행위자 자신, 그러니까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품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고요. 중용.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우리도 시험을 그렇게 합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넘치지도 않고, 왜냐면 너무 넘치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너무 넘치지 않고, 너무 적게 하면 또 떨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딱 중용을 따라야 됩니다. 중용을.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서양 윤리 체계에서 사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거 말고도 조금 문제가 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윤리 사상이고요. 이 맥킨타이어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뭐였어요? 이거 덕윤리. 자, 그리고 공동체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동체 전통 속에서 이 전통이란 말 여기 밑줄 쳐주세요. 전통 속에서 덕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했고, 윤리적 갈등이 있는 경우 누구를 떠올려라? 링컨을 떠올려라. 위인을 떠올려라. 저한테 이 위인하면 링컨이 바로 생각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인들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게 맥킨타이어였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뒤르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뒤르켐은요, 이 도덕 교육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덕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보실게요. 자, 도덕적 사회화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행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을 교육이 필요하다. 도덕 교육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규율정신,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자율성이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뒤르켐입니다. 뒤르켐은 도덕 교육론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호네트라는 사람이에요. 호네트는 이 인정이론을 얘기했어요. 인정이론. 그 인정욕구,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정욕구. 그래서 이 호네트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정체성 형성에 있어 아주 필수적인 게 인정받는 욕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헤겔이라는 또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인정투쟁 개념을 받아서 발전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건데요. 이게 스포츠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인정투쟁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네트는 인정이론이고 스포츠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욕구예요? 인정욕구 때문에 그런다. 이걸 인정투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롤스 보겠습니다. 롤스는요, 여기에서 롤스는 이거예요. 탁월성, 요게 중요해요. 탁월성이 인간 발전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탁월성이 많아지면서 그 사회가 선해진다, 선함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먼저 탁월성부터 여기 말씀드릴게요.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은 오히려 불평등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주며 이를 통해서 스포츠 전체의 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체적 능력에 뭔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좋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탁월하게 남들보다 더 잘하게 만들고 싶은 게 불평등을 개발할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그 탁월성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메꿔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이 롤스입니다. 롤스는 또 요거를 얘기했어요.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과 차등 원칙이 적용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 공정한 기회. 그러니까 기회는 사회적 배경.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2번, 3번 보게 해주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번만 딱 시험 보게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공정한 기회인 거고요. 차등 원칙은요,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 탁월성.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갚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돼야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북유럽 뭐 그런 좋은 복지를 갖고 있는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세금 많이 내죠. 자, 이게 지금 그 롤스가 얘기한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넘어가서 배려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배려윤리가 있으면은 뭐 차별윤리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배려윤리는요, 나딩스와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려를 받고 배려를 해주는 게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 토대이기도 하다. 이 배려를 해주는 것 자체가 윤리적 뭐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요, 이 감성의 윤리, 요게 이제 배려 윤리에서의 포인트고, 그리고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는다, 뭐 여성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배려 윤리와 나딩스 길리건이 주장하는 배려 윤리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키워드만 좀 보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서 말씀드린 여기 기타 윤리, 여기는요, 사실은 솔직히 시험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여기 쫙 공부하고 필기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요, 내려고 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끝도 없어. 끝도 없는데, 자, 이런 문제를 왜 내냐? 자, 당연히 변별력하고 난이도 조절하려고 내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공부 조그만 사람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별력 때문에 내는 건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하려면 1년 공부해야 됩니다. 1년 공부해도 잘 운이 나쁘면 또 내가 안 본 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요, 어쨌든 우리가 기출이 됐던 것들을 제가 지금 한번 쭉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런 게 나왔었구나,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시고,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풀어보려고 트라이는 하세요. 그렇지만 모르겠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거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가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자, 다른 거 뭐예요? 이거 핵심 개념. 자, 이 핵심 개념을 내가 다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과감하게 딱 버리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험에 5과목 보잖아요. 이게 100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120분입니다. 자, 여기에 마킹도 해야 돼요. 근데 마킹이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문제, 이거 내가 본 개념 아닌데, 그런 문제들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당황하시지 마세요. 그런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보셔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거나 한번 팍팍팍 이렇게 보고,
한번 문제는 보고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니고 나 이거 답인 것 같아 하면 그거 찍고 바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시간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꼭 꿀팁, 이거는 진짜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꿀팁 하나 알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 방법이라는 게 요것도 이제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루소, 위인, 콜버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뭐 콜버그, 위인 이거 잘 몰라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있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 이게 나와요. 그렇다고 이거를 문제를 못 풀 정도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핵심 개념을 탁 그냥 쫙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야. 이 다른 것들 몰라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탁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개념 강조 드리는 거고, 빈칸 인출 연습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자, 루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 교육 방법에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성평등, 동료의 공동체,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이제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의 이점이라고 얘기한 거고, 위인이라는 사람은 자, 스포츠 경기를 통해 전통을 이해하고 규칙 준수 등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콜버그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게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가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전공했어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전공했으면 뭐 스포츠 철학을, 뭐 스포츠 윤리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맞출 수 있겠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근데 꼭 스포츠 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과목에서 그래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뭐 개념서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를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핵심 개념을 잘 학습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다시 우리 돌아가서 동양윤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윤리에서는요, 자,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불교는 안 나온 지 오래돼서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유교와 불교, 도교 중에 유교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양윤리는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든 게 이 유교예요. 자, 그리고 이 유교를 발전시킨 게 맹자입니다. 자, 공자랑 맹자랑 이 스승과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둘은 한 번밖에 안 봤대요. 그리고 되게 스쳐 지나가면서 봤다고 합니다. 자, 이 둘은요,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긴 한데요. 자, 춘추시대 사상가가 공자였고요. 그리고 전국시대 사상가가 맹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겹치지가 않아요. 크게 겹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춘추 전국 시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이 춘추 전국 시대는요, 전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중국의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계속됐던 때가 이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땠어요? 혼란스러웠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란기에서요, 자, 인간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유교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 공자한테 유교는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공자부터 볼 거예요. 공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의 예지와 그리고 자, 충서예요. 이게 공자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인의 예지 그리고 여기 충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인의 예지와 충서를 공자가 강조합니다. 인의 예지부터 보면은요, 인은요, 인간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자비고, 그리고 의는 도리에 맞는 행동, 그리고 예는 사회적 예절을 지키는 거,
그리고 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고, 자, 충은 맡은 바에 성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은요, 이거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역지사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자가 이 인의예지 충서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타인에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요게 스포츠로 가지고 오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타인한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당해서 싫은 게 뭐가 있겠어요? 파울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러면 내가 파울 당하는 게 싫잖아. 규칙을 어기고 파울을 당하는 게 싫으면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 게 이제 충서에서 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자는요, 군자론을 얘기했어요. 자, 군자론이 뭐냐면 우리가 대하하는 인간상입니다. 뭐 임금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갈고 닦아서 대하하는 게 이제 군자인 거예요. 이 군자의 반대편은 소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양윤리 이런 거 보면은 뭐 소인이 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게 이 군자와 소인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국 덕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덕이 뭐냐면 사람됨의 근본이에요. 자, 이 덕은요, 사람됨의 근본. 자, 요렇게 그냥 요건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 공자에서 중요한 거는 인의예지 충서, 이거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충서에서 서는 역지사지로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요게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공자가 얘기한 거 중에요, 정명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정명. 이거는 뭐냐면 맡은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정명을 표현하는 게 군군, 신신, 자, 부부, 자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거를 이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하는데, 제가 한문은 좀 약해서 한글로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잘 하라는 거고, 그게 이 정명이라는 단어로 얘기가 한 번에 됩니다. 정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공자는요, 인의예지 충서를 아시고요, 그리고 정명, 여기까지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맹자에서는 다른 거보다 이 사단 있죠, 사단, 요거를 딱 아셔야 돼요. 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제는 단순히 이거를 내는 문제는 또 당연히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다른 단원과 융합이 돼서 나와요. 심판하고 심판윤리하고 연계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측은지심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고, 사양지심은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 이 네 가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꼭 외우고 가시고, 그리고 맹자가 얘기한 것 중에 이 호연직이라고 있습니다. 호연직이. 이거는 크고 넓은 기운이라는 뜻인데, 얘는 결국에 도덕적 실천으로 쌓이는 굳센 기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맹자는 중요한 게 사단이에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리고 공자는 중요한 게 인의예지 충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정명. 그 다음 충서에서 서는 뭐라고요? 역지사지.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시키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뽑혀 나오는 게 스포츠맨십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도교가 있는데요. 도교에서는 이 노자 아시면 됩니다. 자, 노자는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여기 무의자연. 자,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 요거를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노자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이 어떤 개입 있잖아요. 개입, 외부 개입, 이런 거를 최소화시킨다, 그런 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장자도 이제 장자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되세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스포츠 정신을 강조한다. 이쪽이고요. 여기 도교 쪽에서는 문제가 조금 내기가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다 그냥 버리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좀 파트여가지고 여기는 조금 내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포인트는 이 정도 짚어주시고, 노자에서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무의자연 있었잖아요. 무의자연이랑 그리고 하나 더 상선악수가 있어요. 가장 훌륭한 선은 이제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처럼 이렇게 잘 흘러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도교는 이 너무 허무주의, 약간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 스포츠에 적용되는 거는 요 스포츠 윤리 적용 요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쪽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동양사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동양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자랑 맹자가 훨씬 중요하고요. 요쪽을 훨씬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책에는 뭐 불교도 넣어놓고 다 있는데, 자, 불교 하나 볼게요. 불교는 이 스포츠 폭력, 차별 배제 이쪽으로 해서 얘는 페어플레이랑 이쪽이랑 조금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제일 중요한 1단원을 끝냈습니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1단원이 제일 중요하고, 요 정도 했으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강에서부터 경쟁과 페어플레이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강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강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요. 이 1강이 뒤에 나오는 단원들의 이 베이스가 되는 강의라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강의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를 들고 설명을 해드리느냐고 좀 길어진 겁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 복습 잘 하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원이었습니다.